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많은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일주일 전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이었고요.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전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깨면서 19,000, 18,000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많은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이 조종장의 원인을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특히 이제 미연준이 감행하고 있는 이제 금리 인상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리스크죠. 그때 많은 레버리지가 있었고 그거를 디레버리징하는 과정에서 청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이 두 번째 요인, 가상자산 특유의 레버리지가 딜레버리징 되는 과정에서 크게 혼란을 가중시킨 이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앙화된 그런 업체들의 딜레버리징이 이제 크게 타격을 입히는 이제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셀시우스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앙화된 업체들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크게 이제 우려를 낳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3에러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 파이낸스 이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지난 한 주간 중요했던 뉴스는 3에러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훨씬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도 규모가 큰 회사였고, 이 회사는 이제 랜딩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이 주 업무인 회사인데, 워낙 크게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포지션도 굉장히 컸었고 메이저 플레이어였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유동성 문제의 한가운데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제 3에로 캐피털, 줄여서 3AC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연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짤막하게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3AC라는 회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즈와 카일 데이비스라는 두 사람이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홍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커지면서 싱가포르로 옮겼다가 지금 현재는 두바이 소재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즈라는 인물이 리스크 테이킹이나 트레이딩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많은 크립토계의 그 트레이딩 회사들이 익스체인지 아비트라지로부터 시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 16년 이런 때로 돌아가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같은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 간에 많이 가격이 괴리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 차익거래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죠. FTX의 샘 뱅크맨 프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비트맥스의 어서 헤이즈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창기에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그런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는 거를 계기로 참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3에로 캐피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벤처 캐피털 같은 역할도 보이고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이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 때는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8 빌리언 달러스, 한 18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웬만한 전통 헤지펀드보다도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했던 이제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업계에는 특히 이제 수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팟캐스트에 종종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나 관점을 공유를 했었고, 트위터상에서도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로, 그리고 이제 스마트머니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굉장히 더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트레이딩 전략을 실행을 하고 리스크 관리도 잘 돼 있고 이럴 것이라고 사람들이 가정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고, 비즈니스 프랙티스만에서도 많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중앙화된 업체다 보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황은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트위터상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오고 가고 있긴 합니다. 청산 전문 러이어를 임명을 했다든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진실에 다가가고자 굉장히 이제 많이 노력을 한 분이 있습니다. 코빗과 리서치 협업을 맺고 있는 메사리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라이언 셀키스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트위터상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같은 기능이 이제 트위터에도 있는데 아마 스페이스라는 뭐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콜을 개최를 해서 지금 이 업계의 많은 인사들을 초대를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지금 3Arrow 캐피털에 관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한 50분짜리 콜이라서 상당히 긴 콜이라 많은 분들이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에 의하면은 일단 3Ac의 자본 상태는 자본 잠식이 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billion to 1.5 billion dollars 10억에서 15억 달러 정도 자본 잠식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갖고 있는 자산 많은 부분이 유동성이 없는 비유동성 자산인 반면 많은 곳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다가 포지션을 쌓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뭐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 가지고서 장기성 자산을 사서 유동성의 미스매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환매 요청이 왔을 때 그거에 즉각 대응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비유동성 자산 중에서 아주 또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그레이스케일이 발행한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제 흔히 우리가 GBTC라고 말을 하는데 이 트러스트를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더를 또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셀시우스가 이제 ST더를 많이 매도를 해서 페이킹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상 3Arrow 캐피털도 뭐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GBTC 같은 경우는 이제 3Arrow 캐피탈이 그동안 이제 GBTC가 순자산 가격 대비 가격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었죠. 이제 특히 프리미엄으로 거래될 때 이제 프리미엄을 사용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차익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GBTC의 대량 소유자로서 부상을 했었습니다. GBTC의 발행량이 한 6%까지 이제 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자산들이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환매 요청에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이런 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BTC를 뭔가 사용을 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크립토 프로젝트들한테 갖고 있는 재정 자산을 운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요 몇 주 사이까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속 환매 요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3Ac에게 자금을 빌려줬거나 뭐 투자를 했던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불똥이 튀는 상황이 벌어질지 않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리스크들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일단 그 라이언 셀키스가 미국에 있는 랜딩 업체들한테 좀 전화를 돌렸나 봐요. 그래서 각 대표들하고 좀 얘기를 한 결과 미국에 기반을 둔 랜딩 업체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든지 블록파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의 대표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랜딩은 있었지만은 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컨트롤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는 뭐 또 별개 문제이지만은 일단 뭐 라이언 셀키스는 자기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외에 있는 다른 랜딩 업체들은 뭐 어떤 상황인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큰 회사들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는 연쇄도산의 우려는 조금 뭐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벤처 캐피털 중에서 좀 타격을 받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언급이 된 곳이 디파이언스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많은 타격을 입고 아마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를 할 것이 이제 디파이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사들은 거의 이제 CPI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탈중앙화된 그런 프로토콜들, 디파이들은 건재하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건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콜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컴파운드의 창업자였던 랍 레시너라는 분도 이제 콜에 참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아베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뭐 이러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많은 환매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물론 디파이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담보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상환 요청에 대응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담보가 들어가 있는지 청산 매매 가격은 어디인지 뭐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오픈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투명성을 통해서 더 신뢰를 얻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CeFi와 크게 차별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이 이제 디파이를 많이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라이언 세피스 같은 사람은 실제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은 디파이가 아니라 이제 CeFi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콜을 들으면서 좀 들은 생각은, 뭐 이러한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제도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특히 이번 3AC 사태를 보면서 저한테 떠오른 거는 이제 1998년에 있었던 LTCM, 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거대한 헤지펀드가 4, 5년 만에 망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LTCM은 정말 쟁쟁하다고 불리우는 두뇌들이 모여서 만든 헤지펀드였죠. 그 안에는 이제 블랙쇼스 모델을 만들어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한 그런 인물들도 보드 멤버에 있었던 그런 헤지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내면서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정말 헤지펀드계의 큰 손으로 1, 2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이제 리스키한 그런 트레이딩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그래서 뭐 한때는 뭐 25배에서 100배까지 이렇게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98년 9월에 러시아 정부가 채권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망해버린 상황이었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LTCM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주선을 해서 LTCM의 그 채무자들이 자금 투입을 해서 구제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뭐 정부의 자금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채무자들의 자금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강력하게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요청을 해서 채무자였던 은행들이 요구에 응했던 거죠. 3A로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훈수를 두고 뭐 이럴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채무자들이 과연 여기서 선뜻 나설지 안 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배경으로 사용했던 When Genius Failed라는 책에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책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책들이 뭐 성공담을 주제로 많이 쓰여지기는 하는데, 뭐 그런 책들이 잘 팔리기도 하고, 뭐 유튜버들도 보면은 나는 뭐 몇 배 벌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은, 실제로 저희 투자 활동에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페일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저는 더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책들은 어떤 상황에서 큰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과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잘 요약을 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뭐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한국어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건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디레버리징이 되는 과정에서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청산 매도가 나오고 이런 거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 왜 시작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인 것 같고요. 긴축 통화 정책이 투자자들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기대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치만큼만 긴축 정책이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도 더 많이 긴축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긴축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더 망가지고 더 곡소리가 나고 더 많은 실업자가 나온다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물 경제에 있는 타격이 너무나 많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미 연준도 긴축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재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돌아서는 그 시점이라는 거는 미국 실물 경제가 입는 타격이 더 많이 가시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주시해야 될 지표 같은 거는 고용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유가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일정 수준까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악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지면서 그 시점이 바닥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타이밍으로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제 들리는 바로 위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주택 대출의 금리가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빌리는 대출 비용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사인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인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바닥을 다지는 타이밍을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